그런데 세금이 문제입니다. 전세 낀 집 이제 팔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드디어 팔 수 있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어떤 사람은 세금이 4,200만 원, 어떤 사람은 세금이 1억 8천만 원. 같은 1주택자입니다. 같은 조건의 집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뉴스가 단순히 거래 허용 소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집을 팔려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정부가 조용히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집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기한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고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다주택자 급매 처리 이후 4월 6일 기준 75,501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다음 날인 7일에는 76,076건으로 늘었고 8일에는 77,010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틀 사이에 약 1,500건 이상 매물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왜 이전에 매물이 줄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집은 한 채인데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임차인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집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토어구역 안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집이 있는데 팔지 못하고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상황. 규제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장이 사실상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5월 9일까지 전세 낀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급매물 중 싼 것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는 말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나오면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을 파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뉴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매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 결정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가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용 59위 아파트입니다. 2021년 4월에 14억 6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올해 4월 20억 원에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은 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집에서 2년 이상 직접 거주했습니까? 만약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는 약 4,200만 원입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8%가 적용됩니다. 보유 5년에 대한 20%, 그리고 거주 2년에 대한 8%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억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 10%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약 1억 8,4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집, 같은 매도 금액, 같은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세금 차이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시작점은 2017년입니다. 그해 8월 3일 정부는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 내주택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요건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집을 언제 샀느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포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집주인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예시의 마포구 아파트로 다시 계산해 보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는 약 4,925만 원입니다.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보다 720만 원 정도 더 내는 수준입니다. 반면 거주도 없고 상생임대인도 아닌 경우는 1억 8천만 원대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선택지가 세 가지인 셈입니다. 거주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아무 요건도 없는 경우. 이 세 경우의 세금 차이가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 낀 매도가 허용됐다고 해도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계산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다는 뉴스로만 보면 더 중요한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집주인은 임차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팔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고 싶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분입니다.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3년 유예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그 기한이 올해 5월 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2028년 2월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토어구역이라 전세를 끼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분의 상황은 5월 말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는 물론 취득세까지 8%로 중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규제가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의 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자만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와 대출 없는 임대사업자 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만 전세 낀 매도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은 여전히 임차인 임대 종료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토어구역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동시에 장기화되면 매물 잠금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토어구역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월세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공급이 줄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어구역은 초기에는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는 줄고 거래 왜곡과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토어 구역을 해제해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거래 정상화이지만 규제가 겹치는 한 완전한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2년 거주 요건을 이미 채운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세금 부담 없이 이번 기회에 전세를 끼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춘 집주인입니다.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에 가까운 세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임차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양도 차익이 크고 거주 요건이나 상생 임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5월 9일 기한에 쫓겨 급하게 팔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임차인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 한 줄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는 분 입장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를 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계약 기간과 이후 실거주 계획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토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생활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규제의 구조, 세금의 구조, 그리고 거래의 구조가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집값 자체일까요? 아니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결합했을 때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